예. 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게요, 여러분. 날씨가 워낙 안 좋아서 기계도 더위를 먹어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1번, 잘 안 들리시면 아무것도 치지 마세요. 잘 안 들리시는 분만 1번, 잘 들리시면 1번, 잘 안 들리시면 2번. 자, 오제트님, 마이크 좋아요? PC입니다. 아, PC에서. 핸드폰 어떠세요, 핸드폰? 날씨도 더운데. 이럴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늘에 앉아서 새날 방송 보는 게 최고의 피서가 아닐까 싶어요. 어디 가나 더우니까. 자, 1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 예. 뭐 며칠만 지나면 더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면 여름 지나가고 또 선선한 바람 불고 추석 지나고 가을이 깊어지면은 금방 겨울 와서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겨울이 깊어지다가 3월 넘어가고 4월쯤 되면 봄이 오고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 총선하고 그때 끝냅시다 우리 여러분. 자, 힘들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그 이름표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 도와주는 친구들이 만들어줬는데 꼭 들고 가라고 해서. 거기다가요. 예. 2탄으로 네. 이제 나중에 알려지면 네. 청와대 비서관을 지우고 네. 전화번호를 다세요. 아, 네. 과천에 사는 사람 예. 나한테 전화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화가 막 하루에 몇백 통씩 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은퇴하실 거예요. 과천. 여러분 과천 아시죠? 자, 댓글창에 과천하면 떠오르는 인물도 한번 써보시고. 과천과 의왕입니다. 과천 의왕. 예. 과천 의왕. 예. 자, 보니까 국정 홍보 비서관이셨고요. 네. 국정 홍보 비서관. 여기에 그 국민소통수석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변인 그리고 비서관 이렇게 예, 있는 거죠. 예. 오, 멋진 자리에 계셨네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이 정치 시작이 네. 무급 국회의원 인턴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청와대 1급 비서관까지. 야, 입지전적인 인물이시네요. 뭐 어떤 분은 이등병이 사단장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등병 사단장 된 거. 예. 야, 그럼 수석까지 달았어야 되는데. 수석까지. 그리고 지금 청와대 나오셔가지고 한양대 겸임교수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 이름 잘 기억하세요. 윤재관. 자, 근데 내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정치 관련한 첫 시작이 5.18 때문이었다고요? 네. 5.18 때 몇 학년이셨어요? 전라도 말로 몇 학년이셨어요? 1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이었고 저희 집이 항쟁의 중심인 도청에서 반경 한 3km, 2점 몇 킬로, 3km. 저는 1km. 예, 저보다 더 가까이 계셨는데. 1km 안 돼. 나는 500m 정도밖에 안 돼. 그러셨겠죠? 네. 네, 저 한 2점 몇 킬로 정도 되는데 그 청소리를 매일매일 들었고 저희 집 앞에 있었던 광주에 딱 3군데 있는 종합병원이 저희 집 바로 앞이었습니다. 전대병원, 기독병원. 저대병원, 기독병원. 예. 그 사이였다고요? 예, 기독병원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쟁에서 이제 희생당하신 이 분들이 계속 실려 나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봤고 5월 27일 날 마지막 날 온 가족이 죽지 않기 위해서 솜니부를 덮고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도 비슷해요, 기억이. 예.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어떻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난 피란도 잠깐 갔었는데. 우리 본가가 있는 나주로. 예. 참. 그때는 솜니불은 총알이 못 뚫는 게 솜니불은 절대 뚫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올 말이니까 되게 사실은 좀 더운데 겨울 솜니불을 다 있는 그대로 다 꺼내가지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5월 27일의 밤을 이 총소리와 함께 보냈던. 저는 그 총소리 기억 때문에 네. 10월 달이면 한강 불꽃 축제 하잖아요. 네.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저도 비슷한 건데 군대를 가서 사격할 때. 예,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 군대 가서 첫 사격할 때
얼마나 그 과거가 생각이 나고 나 같으면 절대 도청으로 저 소리를 들으면서 도청으로 못 가겠구나. 그래서 저도 8살에 불과했던 사람이지만 살아남은 사람의 그 빚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군대 가서 처음 하게 됐죠. 아 근데 문제는 정치권 시작이 광주 5.18이면 네. 5.18 관련해서 뭘 하신 거예요? 아니고요. 5.18 하면 이제 한 단어로 따지면 고립 아닙니까? 예. 광주를 완벽하게 고립시켜서 이제 국민을 죽인 건데요. 광주 시민을 죽인 건데 그 고립의 시간에 대해서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신 광주나 호남인이 아닌 비호남인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몇 살 때예요? 그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니까 26살 때죠. 아.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었어요? 그 광주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고초를 겪으신 정치인에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저 뭐 완전 시골 촌뜨기인데 서울 올라와가지고 26살 때 처음 서울 올라와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근데 갔는데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않고 다른 얘기 하다가 너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저 정외과 다닙니다. 그러면 좀 일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정치권에 처음 이제 그게 발을 들었어요. 무급인턴. 예, 그렇습니다. 예. 야, 뭐 이런 일을 할 팔자였네요. 운명이었나 봅니다. 예, 팔자였어요, 팔자. 예. 예. 그렇구나. 근데 지금 그럼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내내 청와대에 있었던 거예요? 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 않던데. 그렇죠. 근데 첫날부터 그러니까 5년 내내 하신 분들 꽤 되긴 합니다만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경우는 예, 글쎄 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걸 날짜로 따지면 1826일인 거구나. 예. 근데 일단 그러면 질문을 네. 자, 바이올렛님 밴쿠버 여행 중에 윤재관 후보 응원하러 듣고 있어요. 책 많이 봐주세요. 바이올렛님은 저에게 그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셨던 분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요. 그것도 1급 비서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뭐 어쨌건 정권 뺏겼고요. 네. 그런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네. 이럴 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 정도로 많죠. 예, 이럴 때는 사실은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뭐 단어들로 얘기를 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단어를 좀 나열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각자 도생, 모렴치, 극단, 왕노름, 그리고 폭정, 그리고 자의적 지배 이런 단어들이 저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의 5년하고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그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혼신의 힘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연대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정을 국민들께서 다 체득하셨는데 지금은 뭐 작년 수해 때부터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각인됐던 단어는 각자 도생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를 5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국가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연대의 정신이 없어지고 각자 도생만 있으면 위기가 항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나라에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제게는 가장 그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그 당시 저희들의 시대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철폐를 해야 된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시대 정신이 있었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각자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 정신이라는 게 하나 없고 대통령이 하나 그냥 찍으면 자의적으로 하나 찍으면 그걸로 다 몰려다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국가인지 좀 의문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써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윤석열을 비판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네. 내가 지지했던 전 정권이 윤석열의 비교 우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우리 높아진 눈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 나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게 대비 효과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일부 비판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놓고 잘한 점이 훨씬 많은데 잘못한 걸 끌어와서 전체인양 이야기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자, 어쨌건 누가 봐도 그래요. 이건 뭐 청와대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 중에 지금 진짜로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윤석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그 정도니까. 근데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청와대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또 5년 동안에 있었을 거고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취임인가 언제 초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이제 망가지는 일은 더 이상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네. 집권 한 1년도 안 돼서 이미 망가졌다는 생각이 망가지죠. 들거든요. 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고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왕정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왕이 한마디 하면 집권 여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오명을 받들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정말 그렇죠. 네. 가관인 거죠. 전하 네.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요. 오명을 네. 받드는 모습들이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나름 그 자부심이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권을 뺏겨서 생기는 어떤 죄송함도 있겠지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급 인텔리들이 봤을 때 같이 일하신 분들이랑 자주 연락하고 만나실 거 아니에요. 예. 늘상 당연하죠. 화제는 윤석열 지금 나라 망가뜨린 걸 거 아니에요.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쓰립니다. 예. 쓰리기만 하세요?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시고 그리고 체념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시 용기를 갖자라는 의미로 이 책을 좀 썼습니다. 예. 그 정권은 뺏기는 순간부터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네. 원래. 자, 청와대 5년 풀로 그냥 청와대에 계셨는데 가장 뿌듯했던 순간. 두 날을 꼽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 준비하는 과정도 절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그리고 최고의 효과가 나왔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외교사에 남을 만큼 중심의 국가가 됐죠. 그래서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 제가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좀 기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게 무한한 영광이고요. 예. 그 이전에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잊어버리고 계십니다만은 2018년 3월 8일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북한이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북미 대화를 하자라고 답변을 하고 그 내용을 백악관에서 백악관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 발표를 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볼 때 제일 가슴이 뭉클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추동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고 해서 남북관계도 풀고 북미관계도 풀었던 그 역사의 한 장면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 3월 8일을 저는 많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7 전에는 3월 8일이 있었다. 네. 저도 왜 우리 방송실 맨 앞에 한반도 평화라고 쓰여 있잖아요. 네. 일종의 모토 같은 건데 정권은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지나고 나면 5년을 딱 특정 지을 만한 몇 가지 단어 이런 것들이 네. 저는 문재인 정부는 일단 한반도 평화를 제가 첫품으로 꼽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한 3년은 코로나 극복이 거의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극복하는 가운데 세계 찬사를 받았고 경제 성장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도보다리 회담
연출한 주역이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셨길래? 도보다리 회담이 있기 전에 두 정상 간에 그 산책을 하는 예. 일정을 하자라고 결정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실무총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도보다리를 산책하는 게 무슨 역사적 의미가 있고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봤거든요. 그 도보다리가 무슨 다리냐면 판문점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사이에 늪이 있는데요. 그 늪을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다리를 놓은 겁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놨던 거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열 것인가 그걸 논의하는 회담과 잘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일단 넓혔고요. 두 정상이 걸어갈 수 있도록 넓혔고 그리고 잠깐만 저 다리를 넓혔다고요? 저 자리가 원래는 반쪽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저기 회담했던 장소만 여기 가는 길도 넓혔고요. 예. 공사를 한 거예요? 이 공사를 새로 했죠. 저희 자리는 아예 없었던 건데 저의 아이디어로 저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저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던 그 자리 또 넓히기도 했겠네요. 그럼 저거는? 당연히 넓혔죠. 그러니까 일자형 도보다리를 T자형으로 제가 변경을 해서 한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말뚝이 있는 공간 앞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시는 것. 그게 바로 53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두 정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외교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라고도 평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잠깐 멈춰 있을 뿐이지 끝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노딜 선언하고 끝나면서 이제 점점 악화가 되긴 했지만 저는 이게 결국에는 민주정부가 돌아오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기에 한 장면이다 이렇게. 누구든 남북 평화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길에 다시 나서야 될 겁니다. 그 다시 나섰을 때 우리 정부의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또 반석에 올려놓는 노두돌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산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산의 정상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이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바뀌면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과 함께 도보다리에서 한 번 더 만나야죠.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내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나의 청와대 일기. 제목은 사실 좀 심심해요. 그렇다고 뭐 자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나의 청와대 일기. 이 책을 최근에 내셨고 근데 그 유명한 한길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추천사가 있어요. 난 그 추천사 때문에 이 추천사에 보면 정세균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전 국무총리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추천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재관 비서관이 정리한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는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현대 정치사에 유의미한 사료로 손색이 없다. 여기 정세균 전 총리의 말씀이고 조국 장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속살 인관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의 진면목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의 비사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국 장관하고도 같이 일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민정수석의 보좌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보좌관 직함이었고요. 공식 명칭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민정수석. 우리 조국 장관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일 잘하는 친구라고. 자, 과분한 이 책 낸 이유가 뭐예요? 이걸 돈 벌려고? 뭐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돈 벌려고?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 주관 정치사회 분야 1위까지 했더라고요. 교보문고에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문 대통령 덕이 좀 크죠? 그럼요. 감사하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요.
예, 그 저만 주로 많이 받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그게 저만 계속 알고 있기로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숙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제라는 단어를 좀 넣고 싶은데요. 그 청와대라는 공간은 아무나 일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역사의 숙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나 나름의 기록을 꼭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체념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나온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뤄낸 것들을 다 지금은 부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절대 그 시간을 잊지 말고 자기 비하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런 출발을 하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다시 가는 길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이 용기를 갖자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체념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랑 아주 유사해요, 결이. 예,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그렇게 박수 보내면서 자랑스러워했던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야 하면 뭔가 이렇게 뿌듯했던 그 시절을 네. 아까 말씀한 자기 비하하지 말고 네. 정권 뺏겼다고 해서 5년 내내 정권 뺏긴 이야기만 할 주구장창 할 거냐. 네. 저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네. 물론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은 약간 죄인 된 느낌도 사실 조금은 있을 거예요. 네. 자, 어쨌건 1826일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저도 이 방송 뭐 시작부터 따지면은 3,600일 정도 된 그러셨어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팟캐스트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도 안 네. 빠지고 방송을 명절이고 뭐고 대단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 아까 말씀이랑 결이 똑같은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죠. 네. 그 문재인 정부의 5년, 뭐 박근혜 5년, 네. 뭐 저 지금 윤석열의 뭐 1년 이런 것들 제목으로만 봐도 역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5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것들을 주로 제목으로 달았을 거고 네. 윤석열 1년 넘은 기간은 윤석열의 폭정 무는 것만 계속 제목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네. 다 안 보시더라도 기록으로 남는 건 똑같다 맥락이. 네. 근데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책이 잘 팔리는 건 다 아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네.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김정은 만났다 이런 거 말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장면에 알려지지 않는 얘기, 그것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책 내용을 구성했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들. 네. 내가 뭘 책으로 쓸 것인가 리스트업을 하고 네. 요건 다 알려진 거 빼고 네. 알려지지 않은 것만. 저는 아무개들이 얼마나 진정성 갖고 진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지 이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아무개들의 노력들도 함께 좀 역사에 기록돼야 된다라는. 실명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실명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전화한 사람 있어요? 많이 있고요. 책 판매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분들이 본인의 실명이 나오고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3자가 이제 기록을 해주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저는 똑같이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의 성과들, 일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많은 국민들의 힘이 합쳐져서 만든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도 과거에는 영웅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땀의 냄새도 같이 기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 대통령 한 2년 차쯤 됐을 때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이 네. 밥을 사준다고 한번 오라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미 문 대통령은 본관에서 여민관으로 내려와서 근무하고 있을 때예요. 그 여민관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도 시청자분들도 죽을 맛이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정권 교체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이긴 한데 그 이름도 모르는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 네.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새끼들. 네.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제대로 근무 좀 잘하고 네. 정권 안 뺏기면 좋겠다 같은 그 느낌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뭐 시간 지나고 보면 또 금방이겠죠. 뭐 어째 그 중에 한 분이셨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이렇게 한 5, 5년 정도 후에 네. 만날 걸 예비하고 자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 예. 문 대통령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책방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을 합니다. 일단 저 내려가서 이 책 나왔다고 보고 드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 첫 일세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보고 드렸죠. 네. 예. 보고를 드렸고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써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윤재관의 나의 청와대 일기는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입니다. 이분도 뭔가 다른 어떤 시선들을 의식하고 계시네. 나로서는 이란 표현 보니까. 윤재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입니다. 그가 청와대의 직장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나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입니다. 일의 목표도 일의 방식도 늘 새로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일이 많고 긴장되고 고달프지만 오로지 보람으로만 보상받아야 하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그 보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 두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 했고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이 책의 존재가 이제 전면에 윤재관 혼자 막 여기저기서 책 세일즈하러 다녔으면 사람들 몰랐을 이야기가 네. 한 방에 터진 거예요. 한 방에. 네. 그래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런 논란이 있으면 저는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냥 요거를 스킵을 하면 네.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네. 여기에 딴지를 걸었어. 예, 걸어줘가지고 얼마나, 예. 매우 찔렸던 모양입니다. 네. 예. 대통령의 저 말씀에 대해서 지금의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상황을 보더라도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사적 이익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일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그 사건이 한 번도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되고 회자될까봐 매우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네. 제가 보였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네. 봤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그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었는데 바로 네. 대치기 하면서 이제 네. 책이 또 2천부터 나갔어. 지금 문재인 서평은 가짜뉴스다. 윤재관의 네. 책을 보고 서평을 쓴 그 문재인 정부 때 금품 비리가 없었다. 이건 네. 가짜뉴스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이제 예로 갖고 온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었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계속 나열을 했는데 그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권이 남용된 이 권력 남용, 예, 이 남용 직권 남용이죠. 직권 남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소됐던 사건들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청와대 근무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금품 비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저 사람들도 알 텐데 왜 저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찔려서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금품 비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청와대의 권력, 정부 대통령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친인척들이 그리고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품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다. 당신네들이 지목한 것들은 그 사건들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품 비리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금품 비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 떠올릴 만한 최근의 사건 한번 얘기하면 1조 8천억 원짜리. 네. 네. 1조 8천억 원짜리 예.
타임라인을 새날이 분석해봤더니 딱 인수위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는 힘, 네. 금품 비리 뭐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것, 또는 검찰이 무슨 걸려고 한 사건 뭐 네.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네. 민정수석실 없앴죠? 네. 정권 바뀌자마자 제2부속실 없앴죠? 네. 지금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자기 부인에 대한 어떤 감찰이나 뭐랄까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금품 비리 몇 천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견제 기능을 다 없애버린 거죠. 네. 검찰이 다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1인 체제의 상황에 계속 놓이면서 어느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예. 왕의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방송의 기본 모토가 뭐냐면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연속으로 이제 뭔가 가치로서 연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제 모토랄까 제 철학은 뭐냐면 그분들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왜 너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건 내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저는 열렬히 지지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렸던 나만의 보람과 행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정권 뺏겼습니까?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5년은 겸손한 권력을 국민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권력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잘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을 국민들께서 촛불혁명으로 통해서 탄핵을 해주셨고, 그래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이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품 비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동전의 양면과 비슷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 모든 것들이 의미 있으면 양이 있는 것처럼 겸손한 권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권한을 행사할 때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한 측면을 좀 답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노력이 국민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국민적인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권 뺏긴 거에는 저는 한 70% 정도는 민주당의 무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더 책임이 더 크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 논란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다시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될 때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비축해야 될 시기에 비축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요새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여하시는 분들, 분노하시는 분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말씀이 있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축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 새로운 시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지금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네. 역사적 교훈, 반면교사가 돼야 네.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정권을 뺏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라고 한 130석도 안 되는 여당이 고군분투할 때 네. 남북관계 좋고 그래서 잘해보라고 180석을 줬는데 네. 그 180석이 사실상 효능감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 정치적 효능감이죠. 그때 네. 당시 민주당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촛불 들었던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 그게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을 한 몸으로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정권 뺏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했을 거다. 네. 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청와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더 책임이 크냐에 대한 부분은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 네. 지금은 윤석열이 당대표를 그냥 낙하산으로 꽂는 그 정도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의 오히려 의견들을 많이 받아주면서 민주당 일에 그렇습니다. 간섭 안 했던 정부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된 그러면 청와대의 뜻은 제가 봤을 때 가끔씩 이 방송도 그 5년 내내 계속 했기 때문에 아는데 네. 청와대의 뜻에서 보면 이거 가끔씩 관계자들 이야기,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이야기로 보면 이건 민주당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같은 뉘앙스가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덩치 큰 민주당이 안 움직여요. 네. 그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재보궐선거부터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정권이 뺏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도 있었다. 저는 간절함의 차이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집권 초기에는 여당이 130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많은 개혁 입법들을 성과를 못 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때 성과를 더 많이 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 범위, 수사 개시 범위를 6개로 한정하는 제1차 검찰 개혁 법안도 그때 130석일 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근데 180석 되고 나서 말씀하셨던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간절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해 주지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가져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결기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가 활동해야 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지금이 기회이긴 맞아요. 네. 상대 비교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언론 장악이 있더라도 윤석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시대도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두환 때처럼 언론 장악하면 광주가 정말 북한군들의 폭동인 줄 알잖아요. 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새날의 역할도 크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한 일은 없고요. 예. 문제는 예. 아우 방송 인터뷰 처음으로 유머를 하시네. 아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네. 가면 물론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갑이 정권을 잡고 있는 데다가 검찰 같은 방해 요소가 엄청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그 민주당이 예전과는 훨씬 좋아진 토양 안에서 네. 민주당 하기 나름인 측면도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한테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네. 뭔가 액션이 부족하니까. 총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피해야 될 것 하나와 꼭 해야 될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될 것은 질의멸렬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질의멸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선의 필패라고 생각하고요. 총선 승리의 가장 첫 번째 보여야 될 것은 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체념하는 듯이 받아들이는 상황도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이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느냐, 대통령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그냥 비상식과 비정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측면도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다가 이제는 체념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은 꼭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기들을 보여줌으로써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체념하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지금은 외면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참여하고 분노의 지점으로 다시 결집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 네. 문재인 정부 때 180석은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걸 경험할 때 저 방송 10년 하는 기간 중에 가장 보람됐던 게
정권 교체보다 180석 얻는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더 간절하게 노력하면 네. 더 큰 걸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힘내시고요. 네. 자, 과천 사신다고요? 예. 과천 의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천 의왕에서 예.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의 아픈 손가락이죠. 네. 조국 장관.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왜냐면은 나는 저 양반만 보면은 막 가슴이 너무 아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을 꼽으라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하고 2019년 8월 27일을 꼽습니다. 그때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시작한 날이고요. 그날 조국 수석님 아침에 만나서 등에 칼을 꽂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 이런 아주 아픈 말을 제가 했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후회되고요. 너무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우군은 하나도 없는 이 지명자 사무실로 혼자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때 얼마나 이제 가슴속으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성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는 화양연화 같은 시간이었고요. 너무나 그 품성 좋으시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모습도 정확히 보여주셨던 분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무한한 영광이고요. 이 책에 몇 가지 이제 조국성님하고 에피소드를 좀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국 수석을 국회 출석이라고 하는 조국 수석을 내줬던 사건 때 조국 수석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제가 좀 증언을 좀 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되고 난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썼는데 본인이 장관 말고 수석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심정이 어땠는지도 책으로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본인이 잘 견디고 계신데 그게 정말 노력해서 잘 견디고 계시고 그분도 역시 아픔을 아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꼭 얘기하고 당연히 싶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까지 지금 저 뭐 기소를 한 해만에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분들 저 같은 사람들하고는 보는 시야가 좀 다르겠죠. 보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은 비슷할 수 있는데, 야, 저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깃발을 앞에 세울 수 있어요. 앞에 깃발을 세워야 일해본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틀린 거 바꿔나가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역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나 뭔가 그 기득권에 있어 본 사람들은 저거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민주당이 제일 늦게 따라온 이유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반 민중들은 깃발을 먼저 세우고 앞에 가잖아요. 결국은 해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 국민들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시면서 네. 새날 시청자분들한테 오늘로 이제 새날 가족이 되셨으니까 이거 자, 큰 영광입니다. 짧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시대적 소명을 다하려고 했던 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정명당당하게 오늘에 맞서고 내일을 위해서 담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한 번 더 평화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담대한 노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룬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기 위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제 앞에 조국의 법고전 산책, 나의 청와대 일기 이렇게 나란히 일단 놓여 있는데요. 나의 청와대 일기 많은 꼭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동네 도서관 가서 네. 비치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선수 교체하겠습니다.